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해군이 2억 원짜리 통영함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를 무려 41억 원이나 주고 산 초바가지 구매 경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음파 탐지기 제작업체로부터 장비 가격은 2억 원이라는 공식 확인 이메일을 받고도 쉬쉬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이 중개업체를 통해 사기 전에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생돈 39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감사원 지시를 받고서 지난 6월 11일 음파 탐지기 제작 업체인 미국 W사에 가격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총 가격은 18만 8천 달러, 우리 돈 2억 원입니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이 장비를 제작업체인 W사에서 직접 산 게 아니고 하켄코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무려 41억 원에 샀습니다. 하켄코사 대표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물건 가격이 얼만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중간 상인의 말만 듣고 사인해 준 겁니다. 로비를 받았으면 당연하지요. 그 구매 담당자, 자기가 쓸 자동차 살 때에도 가격 같은 건 묻지도 않고 덜컥 살까요? 차라리 고양이더러 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B정부가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계약서에 서명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300억 원의 보너스를 줬다고요? 네. 3,300억 원이요? 아주 뭐 국고가 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인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은 MB 정권 기간 중에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서명해준 대가, 서명 보너스로만 3,30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너지개발공사가 MB정부 추진한 한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 한 63건 되거든요. 이 가운데 서명 보너스가 지출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에서 총 10건이었습니다. 네. 석유공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비공식 업무 보고를 했는데 서명 보너스는 탐사 단계 자원개발의 성공률, 광구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 아무래도 남이 또 이렇게 가로채기 전에 네. 찜해놓는다. 뭐 서명 보너스까지 줌으로써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 것임을 대못 박으려는 뭐 그런 의도에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개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네. 괜한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석유공사가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 5건은 모두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체결한 것입니다. 이미 3건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2012년 9월에 탐사권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등 실패했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는 석유공사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네. 자, 그나마 하울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석유공사가 올해 2억 5,800만 배럴의 매장량을 발견했다면서 하루 4만 배럴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석유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슬람 국가 IS 사태가 터지면서 하루 10,000배럴 미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질을 빚는 만큼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지요. 자,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히는 사업인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 아니었습니까?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 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MB정부 성과 쌓기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뭐 이런 돈 모아가지고 무상복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쓸데없는 데 허비해놓고 이렇게 돈 없다. 무슨 복지를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당이 한 정당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정당이 또 연거푸 정권을 쥐고 있는 현실도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서명 보너스라는 게 그 업계에서 있기는 한데 그것도 최소한의 룰과 퍼센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급하게 뭘 확보하려다 보니까 안 줘도 될 거 주고 조금만 줘도 될 거 더 많이 주고 뭐 이러진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나 참 어마어마하군요. 3,300억 원을 보너스로만 썼다. 네. 통 큽니다. 네. 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빨리 인양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군요. 네. 사실 정부가 이야기한 수색 이거 더 이상 어렵습니다.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때문에 수중수색 종료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수중수색 종료 선언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하겠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건 얘기가 다르네요. 예,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밝힌 말입니다. 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선체 상태를 살피고 실려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양을 해야 할 텐데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어서 반대 선봉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겠다.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 하고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뭐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자원활동가이신 우리 조합원 한 분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팽목항에 간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가나 싶었는데 이런 또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팽목항 캠프를 유지하겠다. 네. 언급이 있었군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나저나 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선체 인양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예. 9분의 시신 주검을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남아 있지만. 네. 자, 그렇고 언론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데 새누리당은 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려고 한답니까? 네.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지난 13일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해서 제외한다는 4조 2항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KBS와 EBS. 공사죠, 공사.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뭐 공기업들이 대체로 다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자격이 다르죠. 네, 사람들은 그냥 다르지만, 큰 차이 없이 받아들이는데 예. 기관과 공기업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공기업 상태인 KBS를 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 네. 자, 이거는 결국 그 공공기관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방송사들의 사장 그리고 이사장 선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정부와 청와대가 말이죠. 네. 뭐 구체적으로는 예산 통제는 물론이고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통제, 이사장과 사장 선출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말하자면 이 두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자, 이에 대해서 KBS 새노조는 문창극 보도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권이 호시탐탐 KBS 길들이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인호 이사장의 깜짝 쇼를 연출했고,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청와대에 장단을 맞추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권은 KBS 경영진을 꼭두각시로 삼아서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KBS를 정권 연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시도가 이번 공공기관으로 KBS를 지정하려는 그런 법 개정안 발의다 라면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KBS와 EBS는 국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으로부터 외부 감시의 틀 속에 있지요. 네. 새누리당은 이들을 공공기관에 묶어둬야 공적 감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향후 전국 운영과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라도 통제권을 강화해서 재갈을 확실히 물려두겠다. 예. 이런 얘기군요. 뭐 옛날에는 이거 아주 그 은근히 남몰래 했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합니다. 예.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이른바 제7 홈쇼핑 네. 설립 허가해준다는 거. 예. 그런데 그 공청회가 열렸는데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관피아 선언식이었다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넷 신문 비유스의 뉴스가 이렇게 이제 리드를 뽑았는데요. 제목을 예. 잘 뽑았네요. 예.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제품 또 농축수산물 판로가 부족하다. 높은 수수료가 지금 6개 홈쇼핑사의 그 횡포로 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홈쇼핑사와 상품 공급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 그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총정리하면서 그 문제들의 해법으로 공영 TV 홈쇼핑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새로 만들겠다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텔레비전 방송사 중에 네. 케이블 TV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IPTV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은 지상파고 나머지 방송은 유료 방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유료 방송 중에 보도 채널이 있고 홈쇼핑 채널이 있고 종편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편 보도 채널 그리고 홈쇼핑은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방송입니다. 지금 6개 홈쇼핑 채널이 있죠? 네. 6개 홈쇼핑 모두 다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고 그렇죠. 채널도 아래쪽에 쉬운 번호, 예. 한 자릿수 번호에 이렇게 배치해 줘가지고 네. 그 사이사이에 종편들 들어가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 케이블이 이제 지역마다 채널이 다 다르죠. 네. 예. 웬만해서는 다 다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KBS하고 MBC, SBS 사이사이에 이 홈쇼핑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이 홈쇼핑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각 그 지역 케이블 방송마다 우리 여기다 꽂아줘 하면서 이제 거기다 꽂은 거죠. 이른바 SO들에다가 예. 힘을 발휘해서. 예, 이 6개 홈쇼핑사들이 그만큼 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부가 지금 홈쇼핑 지금 완전히 그 시장이 꽉 찼거든요. 예. 더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7 홈쇼핑을 공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걸고 있는 명분이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부족하다. 그 지금도 농수산 홈쇼핑이라는 거 있는데. 그리고 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도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아니 그 당신들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딴 일을 해 이렇게 계속 공적 통제 또 압박을 가한다면은 지금 있는 채널로도 충분히 이 중소기업 또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관료들 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영 홈쇼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나중에 퇴직한 다음 가시기 위한 전관 예우에 딱이네. 방통위 사람들은 방송 일을 좀 했으니까 예. 한 자락 걸치는 거고.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신문들도 아주 꼴불견입니다. 이 홈쇼핑과 관련해서 네. 비판을 하는 신문들 많습니다. 예. 근데 이들의 비판 논리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거 민간에다 줘야지. 왜 그걸 공공이 그거를 가지려고 해?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띈 신문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조중동도 컨소시엄 하나 만들어서 자,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양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저 종편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되니까. 홈쇼핑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홈쇼핑사들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문제, 높은 수수료 문제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이 홈쇼핑들은 문제가 많다. 그 비판 기사의 이면에 그런 점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홈쇼핑들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게 오죽하면 지금 관에서도 그렇고 언론계 생리 빤히 아는 그 제도권 큰 언론사들도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참 대단하구만. 예. 그나저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금 홈쇼핑 채널 놓고 무슨 서로 박터지게 싸울 일. 아이고 참. 관피야 없앤다고 그런 법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관료들이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TV 홈쇼핑사를 만든다. 그 홈쇼핑은 완전히 관피와 월드겠네, 월드. 아이고 참 이 사람들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라도 해야 될 텐데. 그나저나 김 PD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참 힘들겠어. 네. 계속 이런 뉴스만 골라지고 말이야. 근데 하여튼 이 홈쇼핑 제7 홈쇼핑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홈쇼핑 중독자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예. 네네. 이 사회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해결책 없이 이 돈 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게 말이죠. 예. 그리고 보니까 그냥 바로 반품하는 것은 또 수수료도 받질 않고 예. 며칠 이내에 예. 이렇게 반품을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예. 일단 샀다가 예. 아니면 이제 반품을 하는데 예.
일단 사면은 견물생심이라고 예. 필요 없어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쇼핑 호스트라 그러나요? 막 요란하게 얘기하면서 이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6개나 되는군요. 예. 쇼핑 호스트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예. 그 진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예. 그 어떤 방송 직권보다도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아, 그래요? 쇼핑 호스트가. 저희 집은 그 케이블 채널을 아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 공중파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예. 잘 안 봐서, 홈쇼핑이 몇 개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이제 아파트마다 보면 말이죠. 그 케이블 위성 IPTV 신청 안 했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홈쇼핑이. 아,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합니까? 그 이제 방송을?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보시라고. 그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 우리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들 돌리다가요. TV조선, 채널A 이게 나오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케이블 신청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 TV조선, 채널A 나오면 이거는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편 3사들이 TV 홈쇼핑 채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아주 끔찍한데요. 끔찍해요. 놀랬는데 정말. 지금 이걸로는 왜 문제냐면은 TV조선이나 채널A 보십시오. 주 시청층이 그 어르신들 아닙니까? 네. 어르신들은 광고업계에서는 이게 소비계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지갑을 안 엽니까? 주로 이제 시청률 보면 항상 1등, 2등이 2질 연속극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광고가 안 붙습니다. 물론 KBS 1TV에서 하는 거라서 광고가 안 붙는 것도 있지만 광고주들이 호감을 안 느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그 무한도전이 시청률 1등, 2등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광고가 붙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많이 보니까. 젊은이들이 누굽니까? 지갑을 쉽게 여는 계층들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TV조선하고 채널A 같은 경우 이게 이 광고를 보더라도 이 광고 효과가 안 나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동원해서 우리 신문이 운영하는 그 종편인데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쇼핑 채널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거위를 하나 사자, 네,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TV 방송으로 해가지고 방송사의 어떤 그런 활로 이걸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긴 1년에 최소한 100 몇십억씩 적자가 난다니까. 네.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예. 자, 뉴스 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3분 들어가기 10초 전입니다. 게시판을 잠시 보겠습니다. 록에이지스님, 홈쇼핑 제품 품질 별로인 게 좀 많더라. 식품류는 좀 안 좋은가 보죠? 이게 록에이지스는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대체적인 의견인지 저 이거 잘 본 적이 없는데요. 가공식품은 그나마 좀 쓸만한데 그냥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해서 먹는 생선류라거나 농산물 중에 일부는 좀 품질의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아이삭 관피아 월드 전혀 생산적이지 않으면서 돈 뜯는 기생충 관료들 이제 땀과 노력 없이 세금 먹는 인간들 제거해야 해요. 네, 용어는 극렬한 게 몇 개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100% 찬성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돈, 세금 함부로 쓰는 것,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세금 쓰면서 호가호위하고 제 돈인 양 생색내고 회계 부정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들 오랫동안 여겨왔습니다.
그건 건국 직후부터 비롯된 일이고요. 박정희 시대 때 말로는 서정, 쇄신, 부정부패 단속 이러는데 그건 항상 일과성 구호에 그쳤고 특히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 폐해는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말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군부 독재의 길을 거치면서 하위직들에 대한 닥달은 대단했습니다. 파면 같은 걸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위직들 상당히 맑아졌는데 윗선에서는 선물 또는 인사 또는 이른바 관계를 좋게 해둔다. 중국말로는 관시머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더 센 자리로 올지도 모르고 지금 센 자리에 있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더 세져서 우리를 더 크게 컨트롤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축혀주고 뭐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우리나라 10대 재벌과 인허가권을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수사기관 사람들 이들 사이에 이렇게 짱짱한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이 돼 있죠. 관피아라는 것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작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이거 한 정권이 5년 내내 뜯어 고친다고 계속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애려면 역시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도덕적으로 꿀리지 않아야 됩니다. 권위가 그런 데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정권의 탄생 및 출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남에게 깨끗해질 걸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족족 인사는 이상한 사람만 데려와서 판판이 청문회 가보지도 못하고 중도 낙마하고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 문고리 3인방이 어떻니 누가 어떻니 이런 말이 있으면서 공무원들 드잡이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겉으로는 눈치가 빤해서 머리 조아리는 것 같지만 머리 조아리고서 고개 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쏙쏙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놀고 자빠졌네 말하자면 이런 식이겠죠. 니나 하라는 둥.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정권은 절대 공직 비리 청산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촉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오케이 마리님, 자원 외교하면서 밖으로 퍼준 거 그냥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비즈니스맨의 미덕은 리베이트 아니겠느냐. 아까 그 사이닝 보너스 서면 사인 뭐였죠 용어가 서면 계약 서명 보너스 제가 알고 있었던 용어는 사이닝 보너스인데 네 그게 맞겠네요. 그 자원개발 계약서 서명 보너스로 3,300억 가량 썼다는데 그게 순전히 상대 국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갔겠느냐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행이 그러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중에 대표적인 애주가이자 촌철살인 국물님 술 땡기는 뉴스들 술렁술렁한 세월 슬퍼서 술을 푸고 술 푸니 더 슬프다. 김시습이 따로 없군요. 그러나 국물님은 이 공간 말고 후기에다가도 자신이 그날 하루 이렇게 작성해서 보냈던 트윗을 갈무리를 해가지고 뉴스 다이제스트처럼 올리시던데 대단한 공력이시고 어때 1인 매체 편집국장님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살자. 새누리와 현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말을 잘못 쓰신 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이 집권하지 못할 경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듯합니다. 권불10년입니다. 견고했던 프랑스와 러시아 왕조도 국민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가파식의 정치를 하는데 이거 언젠가는 뒷덜미를 잡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충고 역사에서 배우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솔직히 이 사람은 참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못해 목소리까지도 참 마음에 안 들던데. 이명박 씨 2009년 11차 라디오 연설 사진 캡처 화면 올려주셨네요. 그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명박 씨가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범죄 저지른 거 맞네 그럼 이명박 씨. 전두환과 이명박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데모달님께서는 월가 점령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 시위가 세상의 1% 가진 자들과 99% 못 가진 자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줬다 그러면서 부의 편중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마누엘 사이즈 교수와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의 공동 발표 논문 얘기도 함께 짧게 다이제스트를 해주셨습니다. 초고소득 부자들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부자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게 과연 미국만의 현상일까요? 이번에 누구죠? 피케티 그 두꺼운 굉장히 재미는 없지만 그 책 앞에 조금 보다 말았는데 그건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합니다. 오프닝 멘트 듣고 화병나 죽을 뻔하다고 화나셨다고 이바님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프닝에서 짚을 건 짚어야 하겠기에요. 제가 어제 방송 마치면서 한 분 거를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 그건 꼭 하고 싶어서 한 번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하늘 돌고래님이신데 어제 남기신 겁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부재, 국민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를 한다. 그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부자를 위한 부자 복지일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한 분께서는 선택적 복지 이런 말 국민 TV, 국민 라디오 이 매체에서는 쓰지 말자 이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개념 정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선택적 복지라고 쓰지 말고 부자 복지 이렇게 해야 더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말씀 잠깐만 드릴까요? 우리들만 듣는 우리끼리만의 언론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속 확장성을 넓히고 외연을 그래서 계속 몸집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고 우리 같이 울타리 속으로 오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울타리를 좀 낮출 필요도 있겠고요. 울타리 사이를 좀 성기게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견고히 유지하고 분명히 천명하고 예의 있고 객관적이고 겸손하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쭉 얘기해 나가고 때로는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일테면 용어의 문제를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남들은 전혀 쓰지 않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이제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매체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괄호 속에 넣고 처리할 수는 있죠. 일테면 한겨레가 초기부터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건 활자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방송 매체에서 우리만의 용어를 쓰고 괄호 속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을 또 넣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단히 거추장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은 조합원이라는 그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여과작용을 거쳐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우리가 규정한 용어가 최소한의 사회성과 공인성도 또 획득을 해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좀 넓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신 견해는 귀하게 듣고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다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만은 이렇게 쓰자 했을 때 소통의 측면에서도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은 지금 드립니다. 딱히 지금 어느 견해가 옳다 나쁘다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셨봤으면 하는 점에서 예정이 없이 짧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시작하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프닝에서 방위산업체 무기 도입 과정의 비리를 짧게 한껏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행간에서는 그것을 좀 더 소상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탐욕에 눈먼 가짜 사나이들의 부당 거래. 제목만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우선 한 대목을 들으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군피하다. 그러나 군피하라는 용어에 함축된 군인들의 개인적 탐욕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대책 마련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방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군납 비리의 중심에 군피하가 있다. 이들의 탐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유다. 특히 2006년 전면 개편된 현행무기 도입 체계는 군피하의 농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육해공군 각 군이 전담하던 무기 획득 업무를 떼어내 민간이 참여하는 외부기관인 방사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군피하가 중심이 된 방산비리가 사라지지 못한, 도리어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본산으로 전락하고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서 방산비리의 본질에 접근하는 실마리가 나온다. 네, 약 그 기획 기사여서 조금 양이 깁니다. 물론 그 기사의 양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렇다고 뉴스 행간까지 길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전혀 아닌데요. 뉴스 행간이 그 모태가 되는 그 뉴스 아티클 자체를 완벽히 무시하거나 뭐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 기사에서 지금 낭독된 부분의 마지막 부분, 방산비리 본질에 접근하는 실마리는 뭘까?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말이 한두 개 단어 들어있더라도 일단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방사청 내의 IPT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라는 그룹입니다. IPT라는 게 새로운 군피하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이 비리의 온상이다. 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각 육해공군의 에리트죠. 육사, 해사, 공사들. 이 세 장교 배출 주력 루트인 이 세 학교의 선후배로 얽힌 폐쇄적인 이너서클 또한 대단히 큰 문제다. 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원의 조직 진단, 감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또 뭐 우리도 다 짐작할 수 있는 얘기고 저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군인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돼 있다. 그리고 내 외부의 견제가 미흡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점을 하나 또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이 일선 야전 필드의 장교들에 비해서 승진이 늦답니다. 아마 이제 주력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런 나머지 재취업 부담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혹에 약하다. 이런 얘기도 이런 것도 분명히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취업 부담에 시달리다 보니까 무기 도입상들의 로비에 흔들려서 술 몇 차례 몇 천만 원 이런 거 찔러주는 거 받고서 2억 원짜리 41억 원에 구매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한마디로 그냥 범죄고요. 아까 이명박 씨도 뭐라고 써놨던데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그건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예편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 부담에 시달렸기 때문에 범죄지만 봐준다. 그건 택도 없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방사청 내 IPT, 이게 새로운 군피하의 본거지라는데 IPT가 뭐냐? 우리말로는 통합사업관리팀이라고 부른답니다. 통합사업관리팀. 전투함, 잠수함, 전투기, 전차, 이게 각각의 개별 사업 아닙니까? KFX 이런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형 전차 또 흑표 이런 것도 있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각 사업 부문별로 팀을 구성하고 각 IPT의 관리 책임자가 기능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해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방사청 내에는 모두 60개 IPT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IPT가 무기 획득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이 IPT의 팀장은 자기 팀원들을 구성할 때 학연, 인연, 지연 이런 거에 따라서 매깁니다. 육사 선후배, 공사 선후배. 같은 공사에서도 좀 친하게 지냈고 그런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3명만 모여도 둘과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 보편적인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특수 직역,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리로 이어지거나 탈세, 세금 도적질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조직과 인사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없애자고 각 군이 원래 따로따로 해오던 것을 민간인과 섞어서 만든 게 방사청 아닙니까? 그래서 새 출범을 시켰는데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방사청 관리 업무를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반성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들이 인연, 학연, 지연 등으로 자기 이너서클을 만들거나 세금 도적질 하는 것을 막고 조직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럴 요소가 엿보였었다면 미리 방지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그런 쪽으로 또 경도되는 건 아닌지 체크하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그건 장관 할 자격이 없었죠. 똥별들 욕먹는 것처럼 그저 장관 관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앞에 가서 굽신굽신만 하고 어디 가서 갑질하기만 하고 대접받을 줄만 알았지 그런 건 장관이 아닙니다. 아부 잘하고 권력에 줄 대기나 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무슨 정보나 이런 거 갖다 주고 심한 경우에는 돈 만들어서 정치자금도 주고 이런 자들 중에 장관이 혹시라도 나왔다면 그런 장관들이 과연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증밖에 갖지 못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슨 통영함이니 소해함이니 이런 것들 다 상륙함 사업팀 등등처럼 하나하나의
미국 W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무기 중개상 H사를 통해서 하면서 41억까지 올라가고 했던 것들 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들. 그들이 연루된 IPT, 순환함, 통영함 IPT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함정사업부의 IPT는 주로 해군 장교 출신들이고 기동화력 사업부, 그러니까 뭐 탱크, 장갑차 이런 거 하는 데겠죠. 거기는 당연히 육군 장교 출신, 그리고 항공사업부는 공군 출신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이 실은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하 계급에 따라서 얽혀있는 데다가 IPT를 구성하는 팀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와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무슨 로비를 받아서 탈법적인 일을 하거나 더 노골적인 부정이나 비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돼서 함께 범죄에 발이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입 바르게 뭐라고 했다가는 당연히 찍히거나 모난돌이 정 맞거나 아니면은 뭐 원대복귀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겠죠. 군인이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에 돼 있어서 내부나 외부로부터 견제가 미흡하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IPT 팀장이 또는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체다.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A사와 B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량적 평가에서는 조금 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군의 현실을 보거나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B사를 저기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방사청 감사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국방 획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문민화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중에 한 귀절입니다. 현재 방사청 내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의 편제상 비율, 그러니까 편제상 비율이라 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51대 49입니다. 공무원이 상징적으로 2%포인트 많습니다. 이 비율은 2006년 방사청 설립 당시 종전에 군인이 중심이 된 국방 획득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설정된 과도기적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상적인 비율이란 뜻이 아니고 일단은 옛날 육해공군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일단 한 군데로 뭉쳐서 완전히 문민화된 방사청으로 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한 2, 3년간은 51대 49 정도로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리고는 점차적으로는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설립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방사청 설립 이후 지금 8년이 흐른 2014년 이 비율은 공무원 36%, 군인 64%로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51, 군인 49로 하려고 하고 이것도 곧 몇 년 후에는 공무원을 훨씬 늘리자고 했는데 전혀 그 반대로 군인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방사청 내에 군인들의 힘이 세지고 군인들이 점점 야금야금 공무원들 그래도 민간 쪽에 가깝거나 적어도 군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밀어냈다는 얘기죠. 요직을 군이 독차지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비리 온상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취업 부담감에 시달리는 방사청 장교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중령의 77%, 대령의 98%가 계급정년에 의해서 조기 전역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급정년이란 말은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죠? 혹시 여성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어느 계급에 몇 년 이상은 못 있습니다. 그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걸 계급정년이라고 합니다. 군과 경찰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취업 부담감 때문에 방산업체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쉽게 노출된다고 넘어갑니까? 이게 지금 남녀 사이에서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마음이 살짝 바뀌려고 하는
여자의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란 일 하는 사람이고 나라에서 신분 보장을 해주고 월급을 나라에서 주는데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당연히 못 그러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발각이 되면 벌을 주는 것이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버르장물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계급정년에 시달릴 만큼 승진해서 불리함을 받는다면 뭔가 다른 점에서 보상을 해줘서 그 작전 분야 이런 쪽에 있는 장교들과 인사승진 대상에서 불리함을 없도록 뭔가 보전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감사원 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주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감사원도 너무 물방망이인 겁니다. 즉 탐욕에 눈먼 가짜 사나이들에게 군인 정신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이나 정신에 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로잡는 게 시스템입니다. 지금 오늘 검찰, 경찰, 국세청 이렇게 해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이거 사고 터질 때마다 이런 거 그냥 한번 왕 뜨고는 또 며칠 있다 잠잠해지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을 얻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비리 뜯어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뜬 방산비리 합수단이 청와대의 눈치도 되게 본다고 하니 이번에 지금 설립 8년 차인 방사청의 비리를 지금 뜯어고치지 못하면 이건 또 다른 구조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써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박계 의원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뭐 조직을 막 정비하고 어디 한판 붙는답니까? 아니에요? 친박계 의원들이 오랜만에 식사회동 자리를 갔습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예.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계 좌장이다 뭐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 이제 어쨌든 6월 전당대회에서 이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사실 친박계가 그렇게 당 내에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같은 부산에 이 부산 출신인 유기진 의원 정도가 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반발을 하고 또 홍문종 전 최고위원, 홍문종 전 사무총장 정도가 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낸 정도인데, 예. 그러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이 여권 내에서 뭐 정치적인 파워 면에서 뭐 아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활동은 좀 많이 위축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아마 오늘 만찬 회동을 계기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좀 다시 이 전열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 이 의원들 특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계파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총선 공천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뭐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당 조직 정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3년 가까이 비어있던 이 중구 당협위원장을 새로 이제 선정하는 등 이 본격적인 이제 조직 정비에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1년 반 정도 앞둔 남아있는 20대 총선 레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나는 공천권 행사 안 하려고 당대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당 지역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누가 당협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차기 총선의 공천 여부가 뭐 1차적으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계파별로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친박계 내에서는 이 조직책을 임명하는 지역 조직책을 임명하는 이 당 기구, 당 조직이 바로 조직강화 특위인데요. 여기에 지금 친박계 의원이 초선 1명만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서부터 굉장히 좀 불만스러워 하다가 결국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강특위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딱 맞게 오늘 지금 만찬 회동을 서청원 최고위원 주재로 한 10여 명 정도 이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쫙 소집해서 저녁밥 먹으면요. 네네. 그 밥값은 누가 냅니까? 혼자 다 냅니까? 서청원 씨가? 뭐 대체로 의원들 중에서 작들에서 뭐 이른바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뭐 더치페이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스폰서나 누구 이렇게 해서 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뭐 밥값을 누가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친박계가 모여봤자 한 10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그래도 단일 계파로만 따지면 친박계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 사람들이 따로 모인다니까 좀 겁나네요. 근데 오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소장파보다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 10여 명 정도 지금 그렇게 모임 참석자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이 집합보다는 약간의 대표성들을 갖고 있거나 좀 머리가 굵은 양반들 위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저 친박계 마크하는 정치부 기자들은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밥자리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또 취재를 해야지. 그러게. 네. 그래가지고 조금씩 들어서 저 짜깁기 하듯이 다 모아가지고 뭐 하나 쓰고. 예.
알겠고요. 야당 얘기 하나.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새정치연합에서 뭐 당비 대납이 있었다. 이게 어디서 크게 떴던데 이게 뭐? 예. 오늘 석간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석간의 기사가 났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여보세요. 아하, 상태가 조금 좋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게시판, 연결하는 동안 게시판 하나 잠깐 보죠. 텍사스에 계시는 어느 청취자분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러시면 잘해라, 그네요. 언제나 나의 조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새벽이다. 그래서 처음에 새벽이라고 그래서 어딘가 했다가 힘내세요. 국민라디오 텍사스에서 응원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새벽잠이 없으신지 일부러 이렇게 일찍 일어나 주셔서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들으실만 하셔야 될 텐데요. 전화, 다시 연결하죠. 양 기자. 네네. 그 일종의 언론 탄압이라고 봐요, 저는. 두 번째 질문 답변을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거기부터 새로 하십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 고양시 덕양을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릴 때,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상임고문의 최측근. 예. 그리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당의장의 또 최측근.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안철수계로 꼽힐 수 있는 이태규 전 청와대 비서관, 이렇게 이제 3자의 맞대결이 펼쳐져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당비 대납 문제는 사실 예전에도 2004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이제 기관당원제라고 해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이제 기관당원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당비를 낼 만큼 당의 책임을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을 준다, 권리를 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당비 내는 당원들이 권리당원. 그렇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을 이제 권리당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직정비가 이제 조만간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서로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많이 끌어모으느냐에 따라서 이 또 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얘기기도 한데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돈으로 달리 자기 사람을 사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제 당비를 한날에 몇백 명이 100명, 200명씩 이렇게 같은 날에 한꺼번에 당비를 내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 냄새가 나네. 물론 그렇죠. 100명, 200명이 우연찮게 같은 날 당비를 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뭉칫돈으로 당비를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9월달에 있었답니다. 이미 1차로.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실사 작업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긴데, 당에서 이미 2-3달 전에 얘기가 나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상황 파악을 당 사무처가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반구, 어떻게 그게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지금 중앙당이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조사는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불만스러워하는, 사실 당연히 불만을 제기한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불만스럽겠죠. 일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단이 난 건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내막은 이게 아까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당비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가능성 부분은 특히 지금의 야당은 예전에 10년 전, 8년 전, 9년 전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기관당원제를 활용을 하면서 사실 수차례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모으기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도 충분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집권 정당이라면 그런 문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이렇게 맺고 끊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네. 오늘 그 보도가 나온 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인 모습은 뭐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뭐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해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거죠. 아직도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제가 뭐 100%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전당대회나 혹은 네. 지역 조직 정비를 앞두면 정치권에서 매번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일부 불거진 게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예. 이게 이제 또 일파만파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이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 이 책임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그 발본색원하고 또 좀 책임 있게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거기가 제일 이렇게 그 팽팽하게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겨루는 곳이고 전국적 그렇죠. 관심을 네네. 사실 갖고 모으고 있는 지구당인데, 그렇죠. 이곳에서 예, 그런 예. 게 터졌다는 게 그러하고, 거기 또 뭐랄까요, 학생운동의 대부였자 상징 청량함의 상징이기도 했던 문용식 위원장, 또 송두영 전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니까 문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중앙당의 태도가 더 좀 한심하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도 언론 탄압의 통신 사정을 물리치고 왜 항상 이렇지 우리가 통화가?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떻게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양 기자가 미안해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자기 특권을 내려놓자는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드물겠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란 것은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 이것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의 과제다. 50% 이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출판 기념회 금지 등이 담긴 1차 개혁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인기 영합적인 졸속안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박민식, 김진태, 김성태 의원 순. 다소 포퓰리즘적이고 현안에 급급한 그런 성과물이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손발 자르는 것만 이렇게 하냐, 국회의원이 뭐 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노는 거냐, 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위헌이다. 저는 핵심 일을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보수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위원회 정도지. 의원총회 추인이 일단 좌절됐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치가 3년 돼 나라가 인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면 국민의 평균 수준에라도 맞춰 나갈까. 이런 식으로 혁신대, 수구 기득권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이런 보수혁신위원장 김문수 전 지사와 경쟁자인 잠재적 대권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일침을 놓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단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자 할 때 생각나고. 일용직 노동자한테나 적용할 무노동 무임금을 왜 국회의원 같은 고귀한 분들에게 강요하느냐. 당신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 거냐. 이런 말로 들리는데 다시 듣자면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단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자 할 때 생각나고. 노동자는 천대받아도 될 대상? 경비 노동자의 아들 홍준표 지사 너무 나가셨네. 이런 홍 지사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은 김문수 위원장의 말. 이 정치가 3년 돼 나라가 인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평균 수준에라도 맞춰 나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준 분이시죠.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 무슨 비행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출발했다가 다시 평양으로 왔다가 다시 모스크바 이제 도착했죠.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를 보니까 네. 구소련제 일류신 계열의 비행기입니다. 근데 대략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여객기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기종들이거든요. 네. 특별기인데 특별기가 고장이 나다니 참 특별했네요. 그런데 북한의 사정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행기들이 30년 넘으면 노후화로 치는 겁니까? 보통? 아니 뭘 30년 넘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 노후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정비를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일 거고. 그런 점이 있겠죠. 아무튼 약간 스타일은 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뭐 푸틴 만나긴 그래도 만나겠죠. 지금 오늘 클렘린 공보실 발표로는 예. 푸틴 대통령과 북한 특사와의 면담 계획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금 미정입니다. 그럼 오늘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러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오늘 발표가 안 현재로서 만나겠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 특사와의 면담 계획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크렘린 공보실이 발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와대 대변인 얘기인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래서 물론 이건 가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원래는 만나려고 했었죠. 원래는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탈을 부리는 바람에 늦게 도착해서 지금 면담 일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봐야죠. 예. 근데 만약에 만나면은 또는 뭐 푸틴은 안 만나더라도 누구 고위급 누구는 만나긴 하겠죠. 물론 그렇죠. 무슨 얘기들 해요? 우선 그 북한의 대외 관계와 군사 경제 주요 인사들이 동행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그리고 군사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룡해 당 비서를 수행한 수행원들의 면면을 볼 것 같으면 김계관 외무성 1부상 뭐 이 사람은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고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그리고 노광철 군 부참모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외관계 네. 물론 이제 그 북핵 문제까지도 포함한 거죠. 그리고 군사 경제에 관련한 그 현안들이 폭넓게 이제 논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최룡해의 이번 방문은 대외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과 극동 지역의 본격 개발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혹시요, 윤 의원님. 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또는 이렇게 상황을 적절히 잘 이용한 왔다 갔다 처신 이런 거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룡의 방로도 바로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하고 좀 요즘 뜨악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지난 여름에도 이 중국 측에다가 이렇게 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측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그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 만약에 그 정상회담을 안 해준다면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 이번에 또 최룡해가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북한 고위 그 인물들의 방로가 올해 굉장히 잦았습니다. 지난 2월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외적으로는 명목상의 국가수관수. 그렇죠. 네. 최근에는 또 뭐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뭐 약간 격리돼 있다고 그러는데 에볼라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에 리수영 외무상이 또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북한급 고위 인사로 이 최룡해가 3번째 방로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의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남은 거는 정상회담밖에 없네요. 그렇죠. 갈 만한 사람들 다 갔으니까. 그러면 면담은 아까 크렘린 공보실장을 말을 들으니까 조금 불투명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면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친서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그 친서 내용이 아무래도 그 속에 가장 요점은 북러 정상회담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금 메드베데예프인가? 메드베데프 총리. 메드베데프는 뭐 총리입니까? 총리죠. 그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바톤 터치한 겁니까? 그렇죠. 푸틴이랑? 참 재밌는 나라네요. 총리하다 대통령하고 대통령하다 총리하고. 그거는 뭐 푸틴이 꼼수를 부린 거죠. 아휴, 그런 거 보면 러시아 좀 아직도 후진국 같아요. 자, 일본 얘기. 일본도 지금 아베 코가 석자죠. 그렇습니다. 중의원 해산, 총선하자 이거 빼든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자민당 이사회 등의 논의 등을 거쳐서 오늘 밤 아마 조금 있다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1년 반 연기하고 일종의 이제 그 국민들한테 당근을 준 거죠. 그리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르면은 내일 19일 중의원이 해산되고 12월 14일에 총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12월 14일이면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그럼 야당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총리가 해산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의회는 해산 당합니까? 집권당으로서는 뭐 집권당의 어떤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죠. 야당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조금 성급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선거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로 사실상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이 최대 40석 내지 한 50석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집권이 위협받거나 깨지는 수준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집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012년 2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480석의 중의원 의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50석을 최대한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과반은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연정 파트너인 그 공명당이 현재 31석인데 뭐 이것도 뭐 31석 내외로 이제 다시 갖게 된다면 야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재집권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 니혼 TV에 따르면 지난 15, 1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12월에 선거를 치르는 것. 그러니까 아베 카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이제 뭐 우리 선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비용이 굉장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느냐? 그러게요.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발, 이런 게 반대가 굉장히
거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아베로서는 이 소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약 처방 카드를 빼드는 이유를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이 사람 말이 재밌네요. 그 일본 야당 중에 다 함께 당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예. 근데 거기 아사히 게이치로 대표가 아사오 게이치로 대표가 600억엔의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를 정도라면 정치 공백을 만들지 말고 경제에 집중해라. 600억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쯤 세금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당 이름이 다 함께 당. 한국도 이런 거 하면 먹히려나? 그러나 일본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죠. 예. 그저께 치러진 오키나와 주지사 선거에서 그 아주 유명한 미 공군기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반대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그렇네요. 폭풍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네. 16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실시된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현재 남부 기노안시에 있는 후텐마 공군기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스프리라고 그래가지고 수직 이착륙하는 헬리콥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공군 비행장을 북부 나고시에 있는 해노코로 이전키로 한 그 미일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전 나하 시장이 집권 자민당이 강력하게 지원한 뭐 거의 외무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 나카이마 히로가츠 현 지사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하 시장에도 역시 그 후텐마 비행장에 해놓고 이전을 주장해온 그 오나카 전 시장의 후계자임을 자처해온 시로만 미키코 부시장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국민당이 추천한 그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베 정권도 갑갑해지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할 만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파장이 작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폭풍 요소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미 일본 합의에 따라서 후텐마 비행장을 뭐 해놓고인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 이거 다시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이 후텐마 비행장을 해노코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밝혔는데, 네. 하지만 이 오나카 당선자는 해노코 이전을 위한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대해서 주지사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면서 무효화를 위한 검토에 나설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그 KBS TV를 보니까 이 해노코라는 해역이 말이죠. 네. 청정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연상하게 하냐면 강정 해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정 해군기지가 원래 민관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 뭐 어쩌고 그다음에 군함 국회를 통과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환 제주도지사 자치도지사와 해군 간의 밀약으로 이게 군항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강정 문제가 이 해노코 지역도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매일 순찰하다시피 하면서 소위 후텐마 공군기지의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오나가 당선자가 아주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마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해놓고 청정 해역을 지키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또 일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인데 일개라는 말은 빼야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당락과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그게 합의가 깨진다는 점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강정기지도 몇 번 그 전에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구롬비 바위 뭐 파괴하고 그럴 때 가봤었는데 한 3번인가 가봤었는데
이번에 이 주지사 선거를 보면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를 보면서 예.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적어도 그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의 어떤 그 이익에 기반한 그런 행정 등이 펼쳐져야지.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누른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 관철이 된다면은 그렇죠. 도대체 그 주민들은 뭐냐 이거죠. 대의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제 말을 혼동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강정이나 방금 오키나와 현 주지사 문제. 자, 홍콩 시위가 한참 큰 뉴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까지만 오늘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콩 시위는 어제 그 일부 그 바리케이드를 네. 그 우산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안이나 경찰들이 그 체류탄을 쏘면 우산으로 막은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바리케이트의 일부를 이 홍콩 정부 당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부들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 이게 시위대가 자진 철거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인부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냐면 시위대 입장이 조금 그 공색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전체적으로 여론도 네. 너무 오래 끌고 피로도가 있군요. 예, 피로도가 있고 피로도. 이러니까 네. 이제 이 시위대, 이 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들이 이제 좀 동력을 좀 잃어가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홍콩이 어쨌거나 아직 시위 중이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동력은 크게 떨어졌고 예. 바리케이드를 일부 철거하는데도 시위대가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격화돼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국물도 없수다님이 6시 45분에 돌발 질문 하나 주신 것, 중공과 소련 시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시대로 이렇게 변하면서 중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이 질문은 금요일 날 조금 스터디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비껴보기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도 구별하지 못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계속해서 수능시험을 맡겨야 하는지 창피하고 한심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와 생명과학2에서 출제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영어 홀수형 25번 문항은 휴대전화 이용 증가율을 설명하면서 퍼센트 포인트를 퍼센트로 표기했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비유컨대 씨름과 스모만큼이나 확연히 다릅니다. 또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묻는 생명과학2의 8번은 전문가들끼리도 정답이 엇갈립니다. 정답이 딱 떨어져야 하는 과학시험에 견해가 엇갈리는 문제를 낸 것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또다시 책임자 문책과 개선책 발표로 어물쩡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수능시험 한 번에 인생을 걸게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일인데 문제마저 잘 못 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어른들로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